국왕은 영국의 하원에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원 의원 한 명이 버킹엄 궁전에 가서 인질로 잡혀 있다가 국왕이 무사히 돌아온 걸 보고 그를 풀어주게 되는 찰스 1세 당시 국왕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러 군대를 이끌고 직접 국회의사당으로 쳐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국왕이 군대 이끌고 갈 정도면 이제 그냥 갈 때까지 끝까지 간 한번 거죠. 가보자. 실제로 국왕과 의회가 정말 내전을 벌였었잖아요. 그때 정말 청교도 칼 들고 싸웠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정세진입니다. 역사에서 1000년이란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세계사를 들여다보면 1000년 이상 유지된 국가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년 이상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있습니다. 바로 영국이죠.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오늘은 해가 지지 않는 1000년 왕조 영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역사기행 함께 떠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류성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역사 전하고 있는 역사 강사 유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정신신문 문화부의 성수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영미서원 볼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국으로 민주주의 기행 이끌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휘 교수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사학과 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영국은 입헌 군주제가 1000년 이상 유지가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군주제와 의회 민주주의를 함께 실시하는 어떻게 보면 독특한 나라임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지금도 영국의 국가 원수는 국왕이죠. 예, 국왕으로서 이제 할 역할이 올림픽 개막식이라든가 외국 정상이 왔을 때 만나는 일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실권은 그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가 실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정상이 왔을 때 정상으로서 국왕을 만나지만 실무적인 이야기는 총리랑 하게 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외적인 거에 이제 왕이 나서고 실질적인 힘은 총리에게 있고. 본격적으로 영국 민주주의 역사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교수님이 몇 가지 키워드를 좀 이해하기 쉬울 수 있는 키워드를 준비해서 입헌 군주제에 대해서 영국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키워드를 준비하셨는지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볼까요? 킹스 스피치라는 용어입니다. 킹스 스피치는 저희가 다 알고 있죠. 영화로. 폴린포스가 나왔던. 네. 실화를 담은 영화입니다. 네. 킹스 스피치 그리고 얼마 전에 찰스 국왕이 킹스 스피치 했어요. 사실은 영국 입헌 군주제의 특징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세레모니가 이 킹스 스피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원래는 이제 국왕이 가서 국회 개원 연설을 하는 거죠. 막상 킹스 스피치 자체는 5분에서 10분? 그 정도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이제 현 정부의,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면 노동당 정부의 이제 국정 기조 같은 거를 이렇게 사실은 정부에서 써주고 국왕은 그걸 되게 정치적으로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세대한 중립적인 어조로 그걸 읽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왕이 국회를 개원하는 전통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그런 점에서는 군주정의 특징이 나타나지만 실제로 그 스피치의 내용은 현 정부가 써주는 점에서 실권은 역시 국회에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왕인데 그러니까요. 왕 입장이라면 되게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의 꼭두각시처럼 네,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군주의 어떤 지지 그리고 현 정부의 하는 정책에 대한 어떤 군주의 또 권위가 실리는 점도 있겠죠. 사실은 일반 사람 많이 보는 킹 스피치는 크리스마스 날에 하는 거 또 따로 있거든요. 국회 개원할 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킹 스피치도 있군요. 그러니까 주로 크리스마스 때 이제 네. 조지 5세 때부터 했다고 그러는데요. 처음에는 라디오 방송으로 킹스 스피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례화돼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때 처음으로 이제 텔레비전으로 그때 퀸스 스피치를 했었죠.
I'm standing here in this exquisite chapel of St. George at Windsor Castle, so close to where my beloved mother, the late Queen, is laid to rest with my dear father. I am reminded of the deeply touching letters, cards, and messages which 다음 키워드도 궁금해지는데요. 수색과 인질, 뭘까요?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수색과 인질? 그 자체로서는 뭐 한두 시간 정도 되는 세레모니거든요. 네. 그래서 버킹엄 궁전에서 마차 타고 출발을 해서 또 왕의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같이 실려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서 이제 국왕이 도착을 해서 이제 상하원 의원들부터 환영을 받고 또 왕자에 앉아서 연설을 읽고 또 나오는 그 시간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그 전에 국왕이 도착하기 전에 요먼이라고 불리는 근위대라기보다 국왕의 궁전에서 그를 호위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국회를 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see it, say it, sowed it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고 말하고 그걸 이제 칼로 문제가 있으면 찌르고. 그래서 혹시 이제 영국에서 뭐 버스나 아니면 기차를 타시면 많이 듣는 얘기가 see it, say it, sowed it 그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뭐 기차 탈 때 들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갈 때 잘 조심해서 내려라 뭐 이런 의미라고 네, 생각했는데 그 의미 그런 의미도 여기서 있어요? 약간 온 거죠. 수색해서 뭐 뭔가 이상한 거 있으면 우리한테 신고해 해결해 줄게 그런 의미인데요. 왜 이렇게 되었냐면 제임스 1세가 이제 국회에 연설을 하러 갔는데 그때 가이 폭스라는 사람이 혼자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일당이 그 의사당 밑에 엄청난 양의 그 폭약을 설치하고 이제 국왕을 터뜨리려고 음모를 꾸민 적이 있었습니다. 국왕을 죽이려고요? 네.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오기 전에 요먼들이 가서 수색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질이란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전 과정 동안 하원 의원 한 명이 버킹엄 궁전에 가서 인질로 잡혀 있다가 국왕이 무사히 돌아온 걸 보고 그를 풀어주게 되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행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우리 왕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의원 너 우리 잡아온 의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의미인가요? 혹시라도 실제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러니까요. 보복을 당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시작은 이제 1640년대에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국왕과 의회가 정말 내전을 벌였었잖아요. 네, 그때 청교도 칼 들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생긴 전통인데 지금까지 영국은 한번 생긴 전통은 되게 없애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시네요. 한 번 생긴 전통은 없애기가 어렵다. 동의하십니까? 네.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국왕 출입 금지. 어디에 출입 금지를 당했을까? 제가 알기로는 그 국왕이 이제 여권도 필요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외무 대신이 여권을 발급하는데 이 자기 신하가 출국을 허락하는 게 좀 모양이 이상하다. 똑같은 논리에서 운전 면허증도 필요 없이 운전할 수 있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국왕이 출입 금지인 구역이 또 있다고요? 킹스 스피치와 관련이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바로 국왕은 영국의 하원에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법으로 정해진 것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1640년대 영국의 이제 왕당파 의회파 사이에 내전이 있었는데 좀 촉발시킨 사건이 무엇이었냐면은 찰스 1세 당시 국왕이 1642년에 자기를 아주 심하게 비판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러 군대를 이끌고 직접 국회의사당으로 쳐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까 보여드린 그 킹스 스피치 장면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상하원 의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상원에 국왕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원 의원들은 이제 초청을 받아서 저기에 참석을 해서 국왕의 연설을 듣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우리 오늘 역사기행 가야 되는데 하원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렇게 뽑는 국회의원의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래 써온 단어여서 상원, 하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상원은 귀족원, 그리고 하원은 서민원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족은 말 그대로 뭐 뽑지는 않잖아요. 귀족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제 신분이 귀족인 분들 그리고 고위성직자가 상원 의원이 되고요. 그리고 하원은 이제 650개 선거구에서 선거를 통해서 이제 민주적인 절차로 지금도 뽑히고 있습니다.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그러면 영국의 입헌군 주제, 영국으로의 민주주의 기행 본격적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희 교수님께서 역시 세 가지 결정적인 장면을 뽑아주셨는데요. 첫 번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고른 첫 번째 장면은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하는 존 왕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네. 저는 뭐가 떠올랐냐 하면은 제가 어릴 때 숙제를 안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울면서 숙제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혼나는. 분위기가 약간 그렇게 엄숙하고 좀 무섭고 예. 억지로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표정들도 왕을 바라보는 표정이 존경이나 이런 게 아니고 뭔가 겁박하고 뭔가 좀 째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요. 옛날 생각이 또 나네요. 예. 예. 저는 동의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다 써 있고 이렇게 다 뭐 주변에 다 모여서 이렇게 뭐 그런 느낌이 나죠. 예. 어떤 장면인가요? 당시 잉글랜드 국왕이었던 존 왕이 그에게 실망했던 귀족과 기사의 위협을 받아서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리는 문서에 서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내용은 이제 좀 길지만 뭐 좀 요약을 해보자면 왕이 법 위에 있지 않고 그의 통치도 큰 틀에서 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한 문서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존 왕이 저 지경이 될 정도로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렇게 위협적인 상황에서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나. 네, 이 사람이 이제 형이 원래 국왕이었습니다. 아마 이름 한번 들어보셨어요. 리차드 더 라이언 하티드. 아, 사자시마. 사자시마. 네. 얼마나 용맹했으면 별명이 이렇게 라이언 하티드겠어요. 사자의 심장을 가진 예, 왕이다.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3차 십자군 전쟁 때 활약을 했던 그 국왕이죠. 그래서 뭐 되게 멋있고 뭐 기사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국왕인데 문제는 이제 10년 동안 왕이었는데 9년을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상당히 좀 어지러웠겠죠. 그때 나라를 이제 일종의 섭정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존입니다. 근데 이미 이때 상당히 민심을 잃었었고 또 이제 형이 후삭 없이 죽자 왕이 됐는데 왕이 죽고 여러 가지 실정을 합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황과 사이가 틀어져서 파문까지 당하거든요. 잉글랜드에서 이제 그 캔터베리 대주교가 지금도 가장 높은 그 성직자인데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임명을 하겠다고 싸우게 됐는데 이 싸움 과정에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교황이 심지어 잉글랜드 교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나 싶은데 성직자들이 성물을 중단시킨 거죠. 내 말 안 들으면 교회 문 열지 마. 예, 그렇게 된 거죠. 심지어 이제 가장 충격받았던 게 교회들에도 이제 사람이 죽어도 못 묻히게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거기에 묻히는 게 인생의 완성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민심이 이렇게 이 사태를 여기까지 갖고 온 존에게 안 좋게 갔겠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존이 파문도 당하게 되고, 또 나중에 물론 화해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긴 하지만 상당히 가톨릭을 많은 사람이 신봉했던 그 시절에는 상당히 이제 정말 그 국왕한테는 민심이 이반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악재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교황한테 파문당했다고 해서 뭐 저렇게까지 귀족들이 나서진 않았을 것 같은데 돈 문제가 사실 제일 크지 않을까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전쟁인데요. 전쟁은 또한 세금과 관련이 있겠죠. 당시 이제 프랑스 왕이었던 필리프 2세랑 존이 사이가 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 왕실은 프랑스 왕국 안에 노르만디라는 그 조그만 지역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노르만디 공작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정복해서 이제 노르만 왕조를 창시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건데요. 그래서 필리프 2세가 이제 노르만디 공작에 어떻게 보면은 군주인 거죠. 그래서 잉글랜드 국왕을 이렇게 초치를 합니다. 와서 이제 나한테 와서 설명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 존이 이거를 또한 이제 거절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빌미 삼아서 당시 프랑스 안에 잉글랜드 왕이 갖고 있는 땅이 꽤 있었는데 그것을 뺏고 전쟁을 통해서 이제 결국 뺏고 상당히 많은 땅을 결국 상실하게 됩니다. 존이 국왕이 되기 전에 영토를 보시면 저 빨간색이 잉글랜드 영토였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안에 있는 영토 안에 영국의 영토. 예, 그런데 이제 존이 이제 죽고 나서 보면은 저 빨간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인기가 없을만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프랑스 사람들은 좋아했겠네요. 그래서 이제 또 이 과정 속에서 전쟁을 하다 보면 세금을 또 많이 거둘 수밖에 없고 네. 또 국민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거기다가 결과는 엄청난 땅을 상실하고 했으니까 이제 정말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진짜 최악의 왕이네요. 땅도 뺏기고 세금도 올리고 뭐 파문당하고. 네. 마그나 카르타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뭐 그 당시는 종교가 되게 중요했고 또 이제 성직자 임명 문제로 이제 계속 교황과 국왕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권리 보호라는 내용이 중요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 당시 국왕의 가신을 이제 배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런을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투옥하는 거가 금지되는 내용이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옥되었을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또한 중요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왕실이 이제 동의를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세금을 자꾸 걷잖아요. 그래서 동의에 의하지 않은 세금을 거두는 것에 대한 제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인신 구속에 대한 제한, 그리고 신체의 자유, 그리고 또 납세자의 동의에 의한 그런 세금 부과 그런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영국의 어떤 정치학자가 이게 자유의 탄생 증명서가 아니라 전제 정치의 사망 증명서라고 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존 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당연히 혈통으로 물려받은 왕의 그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뺏긴다는 게 정말 조상님 보기에도 부끄럽고 상상도 못할 만큼 싫었을 것 같아요. 네. 전제 정치의 사망 증명서. 그래서 그럼 과연 전제 정치가 종식됐나 마그나 카르타로 인해서? 뭐 그러진 않았고요.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든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일종의 시작점이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얼마 가지 않아 그 교황 이노센치오 3세에 의해서 무효화 선언을 당하게 됩니다. 교황이요? 예, 그러니까 뭐 존왕이 이뻐서라기보다 네. 일종의
기본적인 사회 질서에 대한 어떤 도전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의 아들 헨리 3세 같은 경우는 이제 존 왕의 아들 헨리 3세 같은 경우는 이제 마그나 카르타 내용을 상당히 수정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보게 되는 게 이제 귀족이나 이제 일종의 국회 대표들은 계속 마그나 카르타를 지키라고 하고 또 영국의 국왕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수정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갈등 과정이 계속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의 그 권력의 행사가 큰 틀에서 법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원칙을 세운 일종의 중요한 이정표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국 민주주의에서 이 마그나 카르타는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제 마그나 카르타가 제정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황한테 한번 뭐 무효당할 뻔도 하고 그 뒤로 많은 국왕들이 마그나 카르타의 의미를 축소하려고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정말 법을 무시하고 아예 마음대로 자기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은 일종의 제한선인 마그나 카르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미국에서 독립혁명이 일어났을 때 영국 본토에서 본국에서 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세금을 거두려고 해서 사실 미국 독립혁명이 촉발된 거거든요. 그때 식민지들이 많이 얘기했던 벤자민 플랭클린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대표 없는 곳에 가세 없다라는 그 말도 사실은 마그나 카르타에서 합의된 그런 원칙을 다시 한번 거의 근거해서 주장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프랑스 혁명에서도 절대 왕권을 제한하려 할 때 법률에 대한 통치를 얘기할 때도 마그나 카르타가 나오는 점에서 결국 마그나 카르타가 영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끼친 영향은 결국 작다고 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오늘은 영국의 입헌군 주제, 영국으로 민주주의 역사 기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결정적인 장면 만나볼까요? 제가 두 번째로 고른 장면은 두 사람의 초상화인데요. 초상화의 주인공은 헨리 7세와 그 요크의 엘리자베스입니다. 부부. 예, 부부죠. 네. 부부가 아닌데 저렇게 있어도 좀 문제겠죠? 아니, 언뜻 닮아 보여서. 네, 이 초상화를 고른 이유 뭘까요? 제가 이 그림을 고른 이유는요. 두 사람이 속한 가문이 치른 장미 전쟁과 함께 영국의 국왕들이 제한적인 왕권을 갖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미전에 간단 설명드리면 영국 내에서는 대표적인 가문들 간의 전쟁이 한번 벌어지게 돼요. 근데 그거를 뭐 붉은 장미를 상징하는 랭카스터가와 흰 장미를 상징하는 요크가 간의 전쟁이다 그래서 장미 전쟁이라고 합니다. 네, 장미 전쟁이라는 표현은 영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나요? 네, 잘 알고 있고요. 예. 그 요새 그 축구복에도 이렇게 배지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보시면 욕시에서 나오는 리즈 유나이티드는 그 흰색 장미 있고 또 맨체스터 시티, 랭캐셔에서 온 맨체스터 시티, 뭐 볼턴, 뭐 블랙번 다 빨간색 장미 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저 장미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이 장미 전쟁이란 용어 자체는 사실 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귀족들 사이의 내전이었죠. 그냥 더 시빌 워였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이제 영국의 11에서 13세기 사이에 플란테저넷 왕조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왕들이 상당히 힘이 셌었습니다. 뭐 헨리 3세라든가 에드워드 1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플란테저넷 왕조의 리처드 2세라는 사람이 엄청난 폭군이었고 전행을 일삼다가 이제 결국은 왕위를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그 랭카스터 가문이 왕위를 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랭카스터 가문의 그 헨리 6세가 정신착란 증상을 보이자 요크 공작이 이제 왕위에 도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 가문 모두 사실 플란테저넷 왕조의 그 후계거든요. 그래서 1455년부터 32년간 두 가문이 싸웠고, 그래서 이제 랭카스터 가문의 약간 반개 가문인 튜더 가문의 헨리 7세가 이제 결국은 이제 최후의 승자가 되죠. 네, 최후의 승자가 된 다음에 그 에드워드 4세의 딸인 요크의 엘리자베스와 결혼을 함으로써 어떻게 자기의 어떤 정통성을 확실히 세우려는 그런 조치로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좀 평화가 찾아왔나요? 뭔가 이제 막 숨가쁘게 지금 달려온 느낌이거든요. 네. 이제 뭐 왕의 권위도 찾으면서 이제 그 긴 싸움에서 이기고 네. 또 경쟁 가문과 결합도 되고. 그러니까 뭐 이게 평화라기보다 결국 되게 힘센 왕조가 오랜만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내전을 결국 승리로 이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약간은 부족한 그런 정통성도 결혼을 통해서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30년 가까운 전쟁 중에 귀족들이 또 많이 죽었고요. 그래서 튜더 가문은 영국 역사에서 약간 드물게 국왕이 힘이 셌던, 그리고 국왕권이 의회권을 능가했던 어떻게 마지막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헨리 튜더가 헨리 7세잖아요. 그 헨리 7세 다음 왕이 헨리 8세 아닙니까? 그 유명한 결혼 마냥 부인 6명인데 2명을 목치는. 헨리 8세 첫 번째 부인은 자기의 형수님이었습니다. 형수님인 아라곤의 캐서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어쩌다 형수님과 결혼했냐면, 원래는 형과 스페인의 공주가 결혼을 했는데 형이 안타깝게도 일찍 죽어요. 근데 스페인이 워낙 중요한 나라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였던 헨리 7세가 좀 이제 동맹을 유지하고 싶어서 동생인 헨리 8세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둘이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 이제 첫 번째 부인이 딸은 낳는데 이제 아들을 못 낳게 된 거죠. 이게 당시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들이 없으면 후사가 끊긴다는 거고 되게 어렵게 만들어낸 왕조인데 왕조가 끊길 수도 있잖아요. 이때쯤 눈에 들어오게 된 여자가 이제 앤 불린이라는 시녀였습니다. 그리고 앤 불린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앤 불린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혼은 당시에는 허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황한테 특별히 또 허가를 요청을 합니다. 근데 교황이 이거를 거절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스페인 눈치도 좀 보였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겠죠. 그래서 보통 같으면 포기할 수도 있는데 헨리 8세는 아예 나라의 종교를 바꿔버립니다. 내가 교황의 말을 안 들으려면 우리나라 교회가 가톨릭으로 독립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처치 오브 잉글랜드를 가톨릭 교회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자기가 그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교황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흔히 결혼을 위해 종교를 바꾼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만큼 국왕의 권한이 셌던 시기라고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건요. 종교를 바꾸는 과정,
이때 이제 수장법, 통일법 이런 법률을 만들어서 이 과정을 이루어냅니다. 또 수도원도 해산하거든요. 이것도 법률을 만들어서 이 과정을 이루어냅니다. 국왕이 힘이 세도 대륙처럼 국왕이 그냥 명령으로서 자기 권한으로서 밀어붙인 게 아니라 국회를 통해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즉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런 왕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분명 영국의 절대 왕정은 대륙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그나카르타를 계속 지켜온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그렇죠. 국왕은 계속해서 마그나카르타 의미를 축소하고 싶지만 그거를 아예 무시는 할 수 없는 게 분명 드러나죠. 헨리 8세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영국의 입헌 군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밌고 더 알고 싶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결정적 장면 함께 보시죠. 세 번째 장면은요,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잘 보면은 가운데 사람이 한 명 죽어 있습니다. 몸이 분리돼. 예, 지금 저게 뿜어져 나오는 게 물이 아니라 사람의 피입니다. 전 지금 아이고. 분수대 막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잘못 보면 그런 건데. 예. 이 세 번째 장면은 영국 잉글랜드 국왕이었던 찰스 1세의 처형 장면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고른 이유는 이제 17세기 중엽에 벌어졌던 영국의 내정과 그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장면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처형 장면. 아까 헨리 8세가 워낙 당당하게 모든 걸 다 해내고 교황까지 어떻게 보면 교황 위에 올라선 그런 왕이 돼서 그냥 그 분위기로 계속 가나보다 했는데 찰스 1세는 처음으로 영국에서 왕이 처형된 거는 맞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처음이잖아요. 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엘자베스 1세 여왕이 어떻게 보면 참 존경받는 그런 영국의 국왕이었는데 특히 그 업적 중 하나가 결국 스페인의 침공을 물리치고 유럽 변방의 조그만 국가를 결국 이제 세계에 중심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발전의 발판을 만들어낸 여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엘자베스 1세 여왕이 결국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애인은 있었지만 결혼을 안 했고 그래서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스코틀랜드의 왕이 잉글랜드의 왕으로 내려오게 되죠. 나라가 합쳐진 건 아니고 이제 이걸 동군연합이라고 그러는데요. 한 왕이 두 개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제임스 6세였던 사람이 이제 제임스 1세로서 잉글랜드 국왕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당연히 왕은 왕권을 강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왕권 신수설을 신봉하고 아예 거기에 대한 논문을 쓸 정도로 아주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도 부전자전이라고. 근데 이렇게 처형당한 찰스 1세는 엄청 뭘 못했나 봐요. 왕이 됐을 때 참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너무나 다른 나라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일랜드까지 있습니다.
근데 종교가 다 달라요. 잉글랜드는 국교회가 있고 또 스코틀랜드는 장로교를 믿고 아일랜드는 가톨릭을 믿습니다.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합니다. 아직도 가톨릭도 남아있고 국교회가 아닌 개신교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이게 복잡한 거예요. 세 개의 다른 지역 그리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이 종교를 가진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문제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 플러스로 그 사람이 가졌던 왕권 신수설, 강한 왕권 신수설 그것이 또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잉글랜드는 계속 스페인과 사이가 안 좋았고 전쟁을 하다마다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625년부터 스페인과 또 전쟁 국면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전쟁을 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잖아요. 또 세금 문제가 있겠군요. 결국 돈이 있고 또 세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찰스 1세가 약간 야심차게 스페인이 아메리카에 갖고 있는 식민지를 이렇게 침략을 해서 뺏을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그만큼의 돈을 주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갈등의 요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톤세, 파운드세라고 하는 일종의 관세를 그동안 국왕이 걷었었는데 이걸 갖고 이제 자꾸 전쟁 비용을 쓰니까 의회가 1년에 한 번씩 의회의 승인을 받게 이렇게 이걸 법률을 바꿔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찰스 1세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게 좀 불만이 못마땅했고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국왕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1628년에 결국 의회를 다시 엽니다. 근데 이제 국회가 그냥 뭐 순순히 돈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왕한테 이제 많은 요구 조건을 달게 되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권리 청원이라는 겁니다. 네. 청원한다는 게 이걸 이제 좀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정도. 들어주십시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국왕이 여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법률이 되었죠. 근데 뭐 주 내용이 약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동의 없는 세금 부과를 이제 금지하는 것이고 또 민간인 집에 병사를 숙박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했나 보죠? 왜냐하면은 국회가 돈을 안 주니까 이제 막 민간인 집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이것도 편법이 될 수 있잖아요. 숙박비를 아낄 수 있고 또 이제 그동안에 많이 해왔던 관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법적인 인신 구속이 금지되는 등 이전의 내용들이 또 변형되고 강화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권리 청원에 그러면 이제 찰스 1세가 의회랑 이렇게 권리 청원까지 받았는데 의회로부터 근데 그걸 잘 지켰느냐가 문제인데 안 지켰으니까 처형됐겠죠. 뭐 당연히 뭐 진심으로 바래서 서명을 한 게 아니라 예, 일종의 좀 위기에 몰리니까 서명을 했던 것인데 막상 이제 급한 불을 끄고 또 그리고 나서 분명히 동의를 하지 않은 세금 부과를 안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국회가 또 엄청난 국왕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629년에 찰스 1세가 화가 나서 국회를 닫아버리고 11년간 국회가 없이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국회를 막 닫아버려도 되나 봐요.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왕이 그러면 의회를 해산할 수도 있고 뭐 닫을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근데 이번에 그 총리 다시 뽑을 때 뭐 의원 해산하고 그리고 뭐 왕이 그걸 명령하고 뭐 다시 뽑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서 뉴스에서는 그런 내용을 좀 보긴 한 것 같아요. 놀랍게도 지금도요. 영국 국왕은 국회를 소집할 권한도 있고 해산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국왕의 대권인 것이죠. 그런데 다만 이제 이런 전쟁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은 절대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고 하지 않는 거죠. 예, 총리의 요청을 받아서 국회를 소집하고 또 총선을 또 실시하고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를 열고 닫는 권한이 이제 당시는 국왕한테 있었으니까요.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국왕이 이렇게 국회를 안 열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도 11년간 일종의 장기 독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었죠. 가장 큰 게 정상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가 없죠. 정상적으로 국가를 재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각종 뭐 특별 세금 아니면 국왕의 특별한 이렇게 세금 수입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찌어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도 하다 보니까 할만하네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만히 있어서 좋았을 텐데 살만해졌는지 괜히 스코틀랜드를 건듭니다. 그래서 당시는 뭐 모두가 기독교인이었고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보다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그 비중이 훨씬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높았는데 찰스가 생각을 해보니 자기는 잉글랜드 국왕이기도 하고 스코틀랜드 국왕이기도 한데 교회 제도가 다르단 말이죠.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장로 제도가 있고 잉글랜드는 주교 제도가 있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 주교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그 마음속의 영린을 걷는 거죠.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났고요. 그 심지어 잉글랜드 영토까지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국회를 열 수밖에 없죠. 의회에서 그러면 찰스 1세를 처형하기로 합의를 한 건가요? 아니 그렇게까지 당장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이제 오랜만에 국회를 소집을 했더니 또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동안 쌓였던 11년 만에 지금 의회가 소집되고 할 얘기가 많았구나. 왕을 만났는데 우리도 오랜만에 사람 만나면 얼마나 할 얘기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왕한테 이제 돈 줄 생각은 안 하고 국왕은 그걸 원하는데 이제 많은 요구를 하게 되고 특히 측근들에 대한 어떤 정말 처벌 그리고 탄핵 그런 거를 많이 요구하자 찰스 1세가 화가 나서 국회를 11년 만에 열었는데 3주 만에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숏 팔러먼트, 그러니까 단기 의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엉망진창.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 때문에 소집했는데 결국 돈을 못 받은 거잖아요. 돈은 안 나와. 예.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 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실 다스린 나라인데 어쨌든 스코틀랜드 사람들한테 져서 그들에게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되고 다시 국회를 열게 되는 거죠.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더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막 특히 국왕을 그때까지만 해도 국왕을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 그 측근들을 척결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요. 국왕의 오른팔로 스트라포드 백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국왕이 마지막까지 아꼈는데 결국은 의회의 요구로 그 사람을 처형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 국왕 입장에서 되게 많이 양보를 한 건데 오른팔 왼팔 다 잃었는데. 예, 더 나아가서 이제 대간주라고 국왕의 실정을 204개를 이렇게 조목조목 나열을 너 이거 못했고 이거 못했고 이거 못했고 이거 못했고 200개가 넘게? 204개를 조목조목 나열한 문서를 결국 의회가 채택을 하고 찰스 1세한테 넘깁니다. 찰스 1세가 이걸 딱 봤더니 사실 뼈 아프잖아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근데 특히 뭐가 나와 있냐면 왕비가 프랑스 공주 출신이고 가톨릭 신앙을 가진 헨리에타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결국 이 모든 음모 뒤에는 가톨릭의 음모가 있고 이 모든 사건 뒤에는 가톨릭의 음모가 있고 가톨릭 음모의 구심점이 이제 여왕인 것처럼 이렇게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찰스 1세 입장에서 결국 최측근도 잘랐는데 이제 왕비까지 건드는 건가 싶어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나오는 장면처럼 찰스 1세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를 가서 이제 여러 의원들이 문제지만 거기서 주동을 했던 5명의 그런 국회의원을 체포라 저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러한 왕의 모습에 분노해서 또 그 의회파가 일어났던 건가요? 그럼요. 사실은 이제 국왕이 군대 이끌고 갈 정도면 이제 뭐 그냥 갈 끝까지 때까지 간 한번 거죠. 가보자. 그래서 이제 예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과정 속에서 결국 떠오르게 되는 사람이 올리버 크로멜인데요. 아주 신출귀몰한 전략을 펴서 의회군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48년에 결국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고 찰스 1세가 포로로 잡히게 되고 이제 결국 국회의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찰스 1세 사형이 결정이 됩니다. 사실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왕을 죽이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 올리버 크로멜이 망설이는 국회의원들을 쫓아내고 남은 국회의원들 서명을 받아서 57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찰스 1세의 사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찰스 1세는 결국 49년 1월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다음 이야기가 꽤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크로멜 이야기부터 다음 주에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오늘 시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영희 교수님과 함께 다음 주도 영국의 입헌 군 주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